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가혜입니다. 우선 제출한 논문과 발표 내용이 좀 다르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과 박사님의 피드백을 받고자 이번 동계 학술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만 피드백 많이 주시면 많이 반영해서 다시 네, 수정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논문의 제목은 모빌리티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우선 잠시만요. 네, 우선 목차는 서론, 이론적 고찰, 분석 방법 및 결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연구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이동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서 이동이란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는 행위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일,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개인의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며 보행, 대중교통, 승용차, 자전거, 오토바이, 최근 전동 킥보드까지 다양한 수단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동수단은 다양해지고 있고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별로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까지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의미로 정의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사람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기회나 경험을 창출하여 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의 기반이라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적 자본으로도 이어지는 개념으로 사회적 자본은 사회에서 형성된 관계와 네트워크로 인한 결과물로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신뢰가 높아져 교류가 활발해지고 경제적 발전으로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이동인 모빌리티가 사회적 자본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빌리티와 사회적 자본은 이동과 상호작용이 기반이 되는 도시의 필수 요소입니다. 모빌리티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신뢰가 형성되고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여 사회적 자본 형성을 촉진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모빌리티와 사회적 자본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을 통해 모빌리티와 사회적 자본의 정의를 살펴보았고 구독 가능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회귀 분석을 통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결론과 함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모빌리티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는 이동이라는 범주 안에서 사회적 계층의 이동, 이주 및 국가 간 이동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연구자별로 모빌리티에 대한 정의는 상이합니다. 모빌리티는 대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능력을 일컬으며 이는 도시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편 모빌리티는 이동이 기반이 되는 단어로 교통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교통수단에 집중하는 교통과는 달리 모빌리티는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의미하며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고 속도는 빨라질수록 사회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즉 모빌리티는 사람과 물건의 이동 그 자체이자 그 이동 과정에서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이며 특히 도시에서의 모빌리티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일자리 등을 연결함으로써 삶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가능케 하고 도시에서의 모든 일상이 멈추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필수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다양한 사용 후 장용을 위한 이동으로 모빌리티의 범위를 한정하였고 더 나아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일상 이동의 자유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자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자본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제인 만큼 그 의미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가장 보편적인 사회적 자본의 정의로는 호혜성을 기반으로 신뢰, 규범,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협력을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경제적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속성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은 신뢰, 규범, 상호작용 등 비정형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측정하여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개인의 의사결정 및 일상이 쌓여서 형성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개념을 명확하거나 분석을 정형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조금 더 실천적인 단계에서 논의를 해보고자 도시 단위에서 사회적 자본을 논의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경쟁력, 도시 정책 및 주민 참여, 도시 공원 및 공공공간, 도시 재생 등 다양한 주제로 도시 단위에서 사회적 자본이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 모빌리티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와 사회적 자본은 연결과 상호작용이라는 면에서 접점이 있어 보이고 이 연구는 도시의 필수 요소인 모빌리티와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내는 요소인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고찰하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 및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모빌리티와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가 있음을 가설로 설정하였으며 독립 변수는 모빌리티, 그리고 종속 변수는 사회적 자본, 통제 변수는 경제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독립 변수인 모빌리티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교통 접근성 지표로 활용을 하였고 평균 접근 시간은 행정구역별 병원, 학교 등 주요 시설로 도달하기 위한 최단 소요 시간 평균값을 구한 지표이고 접근 가능 인구 비율은 행정구역별 30분 이내에 각 시설로 접근 가능한 이용자 수 비율을 산출한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접근 가능 시설 수 지표는 행정구역별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의 수를 산출한 지표입니다. 종속 변수로 사용한 사회적 자본 데이터들은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 관련 문항으로 부득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항이 있었지만 신뢰, 상호작용, 규범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추출하였는데요. 아래 표가 관련 문항입니다. 사회 신뢰 정도, 그리고 본인 세대 계층 이동, 자녀 세대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을 가져왔고, 또한 여러 가지 상호작용과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관련 문항이라 판단되어 추출하였습니다. 나온 값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나눠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변수로 만들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제 변수로는 경제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1인당 지역 총소득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분석 방법 및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 방법으로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할 때 사용되는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로는 일단 유의성을 보면 0.05 이하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수와 P값을 살펴보면 모빌리티 중에서도 대중교통 도보가 승용차보다 사회적 자본과 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상 이동을 모빌리티로 정의하여 신뢰 규범,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모빌리티, 특히 대중교통 및 보행이 승용차의 이동보다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측정에 있어 행정구역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해야 했었는데 그러한 이유로 좀 더 다양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지 못했던 점이 한계점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함의점을 도출하였을 때 모빌리티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아 추후에 이러한 주제가 논의가 될 때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사람 중심의 도시 계획을 구상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하시느라고. 네. 중가에 학생 준비하느라고 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토론자분 두 분의 코멘트와 또 추천해 주실 이야기들 이런 것들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러면 김천일 교수님 코멘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직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예. 와,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지? 일단 여기서 모빌리티는 제약 없는 이동이잖아요. 네. 근데 사회적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조작적으로 정의해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그 모빌리티라는 게 이동이라는 게 첫 번째 개념 그림에서 보여줬듯이 트립이잖아요. 네. 트립인데 트립은 이제 쇼핑 트립도 있고 통근 트립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조작적으로 정의가 되어야 정책적 함의가 나옵니다. 네. 사회적 자본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동성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조금 더 좁혀야 된다. 개념 규정을 조금 더 명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드리는 코멘트는 그냥 취사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건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연구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혼동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회심리적 개념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체화를 하는데 명확하지 않고 어렵죠. 특히 지금 보여주신 여러 가지 신뢰라든지 호혜성 그런 개념 간에도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을 결국 하나의 종속 변수로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을요 구축한다는 것도 결국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하는 투자 행위입니다.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강하면요 굳이 참여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바일 하면 이동성이 뛰어나면 굳이 사회적 자본을 그렇게 쌓아야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참여를 굳이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다 두 가지 이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단위인데 그 SPSS로 돌리셨죠? 그 결과를 보니까 네. 아닙니까? SPSS로 돌렸다가 예. 좀 더 잘 하려고 엑셀로도 한번 다시 돌렸어요. 예. 그, 그 테이블 좀 보여주세요. 네. 그 관찰치가 17개던데
여기서 행정구역이라는 게 분석 단위가 뭐죠? 관측수 17 돼 있잖아요. 아, 네. 행정구역, 서울시, 부산 이렇게 특별시 행정구역으로. 그러니까 서울시 하나, 부산 하나. 이렇게. 네네. 아, 그럼 시도네, 시도. 네네네. 시도 예, 예, 단위로 예, 했습니다. 예, 예. 이런 회귀 분석을 하기에는 조금 약해요. 네. 약하다는 말은 관찰 수가 좀 모자라고. 예, 예. 이제 이 회귀 분석 자체가 조금 어떤 타당도, 밸리디티가 좀 떨어져요. 예, 예. 그다음에 그 독립변수 정의한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근데 이름 붙이기는 모빌리티라고 했지만 네. 사실은 제가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생활 여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 인프라의 여부를 말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 인프라가 동네, 여기서는 시도니까 그 시나 도에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나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님께서 측정하려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네트워킹, 그런 부분과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호작용을 사람과 물리적 데이터, 물리적 환경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인프라의 수준 그리고 숫자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하고 이 데이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생기냐면 결국은 이거 모빌리티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연구자님께서 측정하고자 하는 모빌리티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사회 심리적인 개념이고 개인적인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한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기 데이터는 그냥 물리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간극이 좀 생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관적 심리적인 평가 지표와 데이터를 통한 관찰 데이터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선적으로 시도로 회귀 돌리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안 될 것 같고, 예. 이거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발표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그 모빌리티,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모빌리티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이론적 논의만 해도 제 생각에는 페이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할까요? 더 있지만 네. 코멘트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 네, 네, 주옥 같은 코멘트신 것 같은데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은 권인혜 박사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몇 가지 생각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발표에서도 계속 이제 행정구역, 김천일 교수님께서도 코멘트 하셨지만 행정구역이라고 쓰고 계신데 이게 어떤 행정구역을 말하는 건지가 나와 있지 않고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시도 단위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렇게 지금 시도 단위 17개 관측치를 가지고 회계 분석을 돌리셨는데 이 부분은 네, 그 모형의 신뢰성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그 모빌리티를 정의하시면서 이동의 자유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동의 자유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수준의 개인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의 여건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는 개념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논의하면서 이제 모형의 분석단의 시도 이렇게 가면 이게 너무나도 간극이 커서 그 문제의식을 이렇게 쭉 모형으로 연결시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모빌리티라는 게 지금 그 모형의 분석 단위와는 좀 간극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 앞단에 사실 그 서론이나 앞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저는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흥미롭게 읽었고,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어떤 모빌리티에 대한 논의들, 이것이 지역 안에서 모빌리티의 증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또 지역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잘 그 논의를 펼쳐 나가면 되게 재미있는 논의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 보내주신 자료에는 일단은 앞부분에 이제 이론적 고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간결하게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좀 굉장히 그 풍성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 서론에서 제기하고 계신 내용들이 좀 이렇게 세계적으로 조금 더 풍성하게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통해서 연구자들 지금 그 정의하고 계시는 이동의 자유라고 하는, 특히 또 이제 권리라는 개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기에는 지금은 뭔가 좀 논의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종속 변수에서 사회적 자본을 조금 더 세세한 부분 말씀드리면, 사회 신뢰 정도라고 하면서 이제 계층 이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어떤 조금 더 개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런 내용들이 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계층 이동에 대한 것은 어떤 사회에 대한 신뢰성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은 좀 개인 간의 신뢰성 내용이어서 좀 차원이 다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김찬일 교수님 말씀하신 조금 더 이제 그 개념화시키고 이것을 변수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분석 단위가 시도다 보니까 통제 변수를 경제 수준으로 해서 1인당 지역 총소득으로 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연구 제목이나 앞부분에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게 당연히 이제 어떤 굉장히 좀 분석이 밑단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개인 수준의 여러 가지 통제 변수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모형이 좀 다르게 가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좀, 이 문제 의식을 모형으로 어떻게 연결시켜서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 박사님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이나 권 박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사실은 그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 이론적인 연구가 아직은 좀 충분히 되지 안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충분히 되고 나서 그 이론적 배경 안에서 어떤 변수들끼리가 연관이 되는지를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모으고 공간적 단위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그러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의 어떤 실증 분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지 않았나.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과연 설명하는 게 뭘까? 다시 그걸 정의해 두고 그걸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이런 것 같더라. 마침 또 했는데 뭔가 또 유의한 게 나온 것 같고, 막 이래서 대단히 기뻐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저 김 교수님이나 권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아직 여전히 디벨롭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같은 맥락 코멘트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한번 다시금 촘촘하게 연구를 좀 디자인을 처음부터 다시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사실은 모빌리티라는 의미, 사회적 자본의 의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부면들이 있거든요. 그 부면 안에서 나는 어떤 데 관심이 있는 건지를 좀 더 특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정을 한 이후에 그 특정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가 뭔지 찾아보고, 그래서 그것들끼리의 관계를 들여다봐야 얘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밝히는 논문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니, 좀 많이 이거 가지고 석사학위 논문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예정인가요? 아직 고민 중입니다. 몇 학기예요? 김가야 씨는? 저 이제 1년 끝나고 3학기 차 들어가고 그래요? 네네. 아직 그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고민을 해서 잘 디벨롭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토론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 윤준호 씨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균형발전실에 있는 윤준호 전문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석사급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이 연구는 일단은 저희 연구원이랑은 관련 없이 그냥 개인 연구로서 일단 진행을 한 그런 연구입니다. 발제된 주제는 서울시 도로 위계 및 특성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요인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저는 일단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저는 서론과 선행연구 검토 그리고 방법론, 분석 결과, 결론으로 구성을 해서 연구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의 사고 건수는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대한 법률이 시정되면서 걷기 좋은 도시 서울이라든가 라는 그런 보행 정책들이 등장을 하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2019년 사망 구성비나 사망자 수에서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2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또 코로나가 영향력이 좀 강화가 되면서 유동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그 사고 건수는 더더욱 줄어가는 형상을 띄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유동인구가 다시 복귀가 되면서 2022년 4월에는 그 사고 건수가 다시 22.6% 증가하는 등의 전체적으로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그런 또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생활도로와 대로와 로는 각각의 도로 특성이 달라서 이러한 도로 특성에 따른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사고 건수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이러한 사고 건수에 대한 연구가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서로 다른 보행 환경이나 그런 것을 컨트롤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도로와 대로와 로의 두 도로 위계의 통행 환경을 일단 제어를 하고 이를 비교 분석을 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의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따라서 공간적인 범위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코로나 영향력을 좀 제외하기 위해서 2016년에서 2018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우선 본래 32,000건의 서울시 교통사고가 있으나 도로망 데이터에 일단 주차장이나 그런데 좌표가 좀 어긋나거나 하는 그런 걸로 집계되는 것을 제외한 39,900건 중 또 아무래도 도로 네트워크의 특성상 교차로에 대한 또 환경을 또 따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이 교차로에서 발생한 1,300건을 또 제외를 해서 26,003건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연구로는 우선 전반적인 연구로서는 물리적 환경이랑 그리고 보행자 교통사고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연구가 일단 꾸준하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 본 연구에서 진행하듯이 도로 네트워크에 집중해서 분석한 보행자 교통사고 연구도 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도로나 대로와 로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느 도로 위계 측면 하나에 집중을 해서 연구가 진행된 사례도 몇몇 발견을 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자동차 연구에서는 도로 위계별 그러니까 자동차 교통사고에서는 도로 위계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한 연구들이 몇몇 진행된 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간단하게 선행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보행안전 연구에서는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위기의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표본으로 분석을 한 종합적인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우선 구체적으로는 차량 교통사고에는 있으나 보행 연구에서는 도로 위계별로 분석한 연구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 그렇다고 해서 차량 교통사고도 고속도로나 그런 부분에서 위계별로 분석했기 때문에 생활도로나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다르다는 점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는 또
전반적인 물리적 환경만을 고려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라면 주거 환경 전체나 아니면 상업 환경 그런 물리적 환경 전체만을 고려했다는 점이 조금 있기에 이거 뭐냐 상업 시설의 좀 세부적인 시설 또한 뭐 본 연구에서는 커피점이나 편의점이나 그런 세부적인 시설을 도로 네트워크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가 좀 드물다는 점, 이 한계점으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차별성은 이러한 점을 좀 보완을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 사용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는 타스 데이터를 일단 중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분석 단위는 우선 그 사고 건수를 집계화한 도로 네트워크로 분석을 하였고요. 본 연구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2603건의 도로 단위로 집계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동속 변수는 도로, 그러니까 부상 정도에 따라 전체, 경상 이하, 중상 이상으로 나누어서 결정을 하였고요. 독립 변수는 통행량, 보행 유발 시설, 물리적 환경, 공공시설, 대중교통 및 도로 특성 요인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일단 도로의 네트워크별로 길이가, 그러니까 표집되는 그러한 데이터가 각각 다르다는 점이 일단은 확인을 해서 도로 길이로 나누어서 일단 보정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개수 데이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포화송 분포를 띄고 있으며 포화성 분포는 일단 평균값과 분산값이 일치하면 포화성 분포 그리고 포화성 회귀 분석 그리고 이 둘이 다르면 음양 회귀 분석을 활용합니다. 본 연구는 따라서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VMR 값을 도출을 해서 평균값과 분석값의 일치 여부를 확인을 했으며 일단 각각 다 다른 것을 일단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림 2를 살펴보시면 0값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확인하셔도 6만 건 중에 한 4만 건 정도가 제로를 띄고 있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 제로 인플레이트 네거티브 바이노미널 그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은 본 연구에서는 이 수렴 문제로 일단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의 기초 통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로 네트워크의 수는 69,055개이고 생활도로의 수는 59,818개 그리고 대로화로는 9,23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계화된 데이터는 23,744건으로 총 원래 기준으로 삼던 데이터보다 3,141건이 일단 중복 표집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경상 이하는 13,159건 그리고 중상 이상은 1,585건을 일단 표집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독립 변수들의 다중공소성을 검증한 결과 모든 VRF 값은 5 이하로 도출돼서 다중공소성에 이상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도로 보행자 교통사고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통행량 변수는 생활인구 변수에서 경상 이하의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약간 유의미하며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에서는 음의 방향으로 좀 많이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량은 많아질수록 사고 건수가 더 많아지는 그냥 일반적인 결과로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행 유발 시설로 고려한 그런 시설들은 대체적으로 일단 전반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피점이나 편의점, 대형 점포 등은 그러니까 커피점의 경우는 일단 중상 이상에서 좀 덜 유의미한 것, 그리고 편의점에서는 유의미하게 도출되지 않은 것, 그리고 대형 점포에서는 경상 이하에서 유의미하게 도출되지 않았던 점, 이과 같은 좀 다른 결과를 도출된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도시의 물리적 환경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업무시설은 밀집할수록 사고 건수가 좀 덜 발생하는 그러한 음의 방향으로 좀 매우 유의한 방향을 띠나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세 부상 정도 모두 유의하게 도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시설 변수인 경찰서와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대중교통 및 도로 특성의 경우에는 모두 일단 전반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위계별, 특성별, 보행자 교통사고 분석 결과의 전체적인 표는 다음과 같고요. 좀 그러니까 관찰하기 쉽게 좀 나누어서 일단 구분을 하였습니다. 먼저 통행량과 보행 유발 시설을 살펴보았을 때 생활인구 변수는 일단
생활도로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대로하로 보행자 교통사고에서는 모두 음의 영향으로 유의미한 것을 일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량 변수는 대체적으로 양의 영향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거는 그 앞과 같이 좀 일방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보행 유발 시설 중 커피점과 편의점은 대로와 로에서 유의미하지 않고 생활도로의 환경에서만, 그것도 전체나 경상 이하의 교통사고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시설로 여가 시설과 은행은 모두 양의 영향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단란주점은 전반적으로 양의 영향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대형 점포의 경우에는 그 대로와 로 쪽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리적 환경, 공공시설, 대중교통 및 도로 특성에 대한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물리적 환경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업무시설은 그 전체와 마찬가지로 음의 영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그 앞서의 경우와는 좀 다르게 경상 이하의 보행자, 그 대로하로의 경상 이하의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와 어린이 보호구역은 마찬가지로 그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대중교통과 도로 특성에서는 그 4가지 일단 시설 모두 대체적으로 양의 영향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도로 너비의 경우에는 선행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 적이 있는데 그 같은 도로 위계에서도 도로의 너비가 넓을수록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2016년부터 2018년에 사고 건수 자료를 확인해서 음향 회귀 분석을 활용하였습니다. 일단 도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서울시 전역의 도로 네트워크에 발생한 그러한 점에 있어서 연구의 의의를 지니고요. 그래서 본 연구를 정리를 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생활도로 내 보행자 교통사고는 인구 밀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대로와 로의 경우에는 선행연구 결과,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많을수록 사고 건수가 좀 많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도로의 경우에는 비록 유의미하게 도출되지 않았지만 뭐 전체의 경우에는 좀 아주 적게 유의미한 결과나 뭐 그런 것을 보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는 지금도 언론화가 좀 많이 되어 있고요. 좀 문제시가 좀 많이 되어 있기에 좀 어느 정도 컨트롤할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대로하로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밀집할수록 사고 건수와 심각성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일단 인구가 밀집할수록 그 차량 속도가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그러한 선행 연구의 방향을 일단 따라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로 보행 유발 시설을 통해 세부적인 시설을 좀 관찰을 했을 때 커피점의 시설에는 그 생활 도로에서만 일단 유의미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커피점 자체는 14년부터 17년 사이에 성장률이 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태에서도 일단 꾸준히 증가한 것을 일단 확인할 수 있었고요. 카페 거리의 경우에는 좀 다량으로 좀 밀집하는 경우도 많기에 좀 이러한 성수동 같은 경우나 좀 그러한 점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편의점 시설의 경우에도 커피점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일단 그 전반적으로 코로나 영향력에서도 점포 증가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는 최근 쓸세권이라고 해서 그 좀 가까운 상점을 좀 많이, 그러니까 근거리 쇼핑 추세를 좀 많이 좋아하는 그러한 영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을 중점으로 이면도로 환경을 좀 더 설계나 그런 측면에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도출을 해왔습니다. 다음으로 대형 점포의 경우에는 대로와 로와 더불어 생활도로에서의 중상 이상 보행자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기에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도출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유발 시설인 여가 시설과 은행의 경우에는 상시 접근하는 시설이지만 그 조금 좀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의 너비의 경우에는 같은 도로 위계 내에서도 좀 넓을수록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대로 이는 또 선행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은 개방된 경관에서는 좀 안전하다고 느껴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이고 있지만 그 생활도로의 정의를 보면은 12m에서 12m 미만으로 보이고 있는데 12m 미만의 도로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3에서 6m 사이에 사고 건수가 가장 많다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보고서나 그 선행 연구의 결과에 괴리가 좀 있어서 도로의 너비와 보행자 교통사고 간의 비선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의심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본 연구를 추가적으로 발전을 시킬 때 변수 간의 비선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구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좀 결과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일단 본 연구는 좀 이러한 결과를 도출을 했으나 한계점이 좀 있는데요. 먼저 좀 명확한 정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 좀 있습니다. 생활도로나 또는 대로나 로의 경우에는 좀 그 도로에 대한 그 자체 도로보다는 도로 주변에 있는 경우에도 모두 그 도로의 대로의 경우에도 좀 진입로 같은 데도 좀 대로로 좀 고려가 되는 등 좀 전체적으로 좀 영향권으로 정의가 되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대로에 대한 진입로도 대로로 포함을 할지 그거에 대한 일단 그러니까 본 연구에서 이거를 좀 구별을 할지 안 할지 그건 일단 추가적으로 연구를 할 때 일단 그거를 고려를 한번 하고 좀 발전을 시킬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그러니까 집계 데이터의 고질적인 문제긴 하지만 그러니까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보행자 요인이나 또는 운전자 요인과 같은 개별적인 그러한 요인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집계 데이터에서는 이거를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차로를 좀 분리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가 따로 필요하다라는 것도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하거나 아니면은 한계점으로 좀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준호 씨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찬일 교수님부터 오늘 토론을 좀 네.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이 데이터가 그 운전자 개인의 행태를 반영할 수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연구의 한계라기보다 그거 못하는 거고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뭘 해야 돼서 교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줘야 되는 교통 부문에 줘야 되는 분야가 정체 해소, 그 다음에 사고 예방.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몇 가지 지금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도 확실하고 근데 그 제가 질문 드리면 좀 즉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그 보행사고잖아요. 보행사고니까 차 대 사람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차마지. 차마 대 사람의 사고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교차로는 뺀 겁니까? 아니면 교차로만 한 거예요? 교차로를 빼고 구성을 했습니다. 네네네. 네. 그건 옳은 것 같고 교차로는 주로 차 대 차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다음에 2020년에 무슨 연구가 있어서 생활도로 폭언이 12m라고 했는데 생활도로라는 그 개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기능상 그 집산도로하고 국지도로 그 정도를 포괄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면도로 네, 이면 거의 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폭언이 12m면 상당히 넓은 거 아닙니까, 사실? 네, 넓지만 그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에서 뺐으면 좋겠지만 그 슬세권이라는 단어 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 알겠습니다. 슬세권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10분 동안 500m를 걸어갈 수 있는 반경이라고 생각한다면 12m면 거의 보조간선도로, 작은 보조간선도로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넓어요. 그래서 특히 보행자 사고니까 좀 좁히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그 회귀 분석 표 좀 보여주십시오. 예. 그거 말고 그 앞에 거. 예. 네. 네. 아, 이거 말하기 전에 그 제로가 많지 않습니까? 제로. 예. 네, 제로가 그러면 많습니다. 제로 인플레이티드를 해야 되는데 제로가 너무 많은데 아마 모형이 안 돌았을 것 같아요. 수렴이 네, 안 됐겠지? 근데 제로를 빼고 분석 단위를 그냥 사고 난 것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제로라면 왜 제로인지. 그러니까 제로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아, 네, 예, 네, 예. 네. 어떤 특성이 사고를 음, 음. 안 내는지 2년 동안 사고가 안 난 거잖아요. 그럼 맞아요? 3년 3년 동안 사고가 입니다. 안 났으면 네. 그 특성이 궁금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네, 있을 요 것도 지수로.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 질문입니다. 이제 몰라서 질문인데요. 여기 이제 회귀분석 표를 보면, 아니다. 그 변수의 정의표 보여주세요. 변수의 정의표. 네, 여기 보면 단독주택의 의미가 네. 단위 도로 길이당 단독주택 물리적 환경이잖아요. 맞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할 때, 완전 다 동일한데 100m, 예를 들면 100m당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 거랑 단독주택이 3개 있는 거랑 그럼 어디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세 채가 있을 때 더 많이 납니까? 보통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많이 존재할수록 사고 건수가 좀 감소하는 그런 영향을 보이기도 그래요? 합니다. 전반적인 그런 걸로 봤을 때요. 그게 좀, 전체적인 분석을 했을 때. 그 단독주택만 봤을 때는 또 다른 결과를 볼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귀 분석표 보여주세요. 회귀 분석표. 이게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네. 그러면 단위 길이당 모든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 이게 분석 단위가 도로니까 선형 도로일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단독주택이 많으면 극단적으로 뭐 4채, 5채 더 많으면 사고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게 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채보다는 연면적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하여튼 네네네. 연면적이면 결국엔 그거 그게 네, 네, 네. 네. 저지가 단독주택이 많아지면 연면적도 늘어날 거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게 하고 밀집될수록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채, 두 채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좀 단독주택의 그러한 좀 그냥 마을 그런 그러면 단위일수록 공동주택 네. 예를 들면은 건물 동수가 하나 있는 거랑 3개 있는 거랑 그럼 하나 있는 게 더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건가? 하나 그러면 있는 게 더 적게 나는 거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 빌딩 수가 많으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네. 빌딩 수가 많으면 줄어드는 그렇죠. 경향입니다. 네. 그러면 차가 더 많이 다니니까 줄어드는 건가? 차가 더 그러니까 빌딩이 일단 없으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산행 연구로 따지면은 일단은 속도가 일단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해석이 일단 주가 되어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네. 더 차가 싱싱 다니고 과속한다. 그렇게 네. 해석하는 건가요? 네네네. 예, 이해했어요. 그건 말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상업시설은 플러스, 이건 유의하지 않네. 그러면 건물이 서 있으면은, 뭔가 교통량도 과속이나 많아져서 차량의 활동이
차량의 통행이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네. 됐고 그 다음에 그 결론 얘기하실 때 밀도를 얘기했잖아요. 결론에서 인구 밀도. 근데 그 회계 분석에서 인구 밀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어떤 변수가 그걸 반영하죠? 생활 인구는 그냥 전체 인구인 것 같은데. 네. 이거 그 뭐 도로 넓이 아니면 주변 무슨 이거는 제가 좀 잘못 적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좀 그냥 명수로 그냥 바꿔서 네, 네, 그렇게 해야 예. 될것 생활 인구 같아요. 그냥 명수죠. 그냥 네네. 레벨인 것 같은데 원 네. 단위가 아니고. 많이 있을수록 네, 도로 그리고 일단 이제 변경을 하겠습니다. 네. VIF는 네. 만능은 아니고요. 5나 10이나 그거 옛날에 네. 그건 조선시대 얘기고 네. 개념상 생활 인구는 그냥 생활 인구가 많으면 뭐든 많잖아요, 다. 네,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 어, 생활 인구가 그냥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에 독립변수 포함된 게 뭐냐면 네. 이런 거예요. 어떤 나라의 GDP 넣고 인구 넣은 거예요. 종속 변수가 GDP인데 독립 변수 인구 넣은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인구가 많으면은 경향상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 변수를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니까 개념상 겹쳐요. 그 둘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GDP랑 인구랑요. 예를 든 건데 아, 네네. 생활 인구 자체가 네. 생활 인구가 많으면 뭐 커피점도 많고 편의점도 많고 뭐 집도 많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요, 그거는 좀 다른 영역도 있겠죠. 좀,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중심지 같은 경우가 좀 많겠지만, 또는 뭔가 좀 특성화된 거리에서는, 네. 네, 좀 다른 영향을 보이겠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네, 제가 뭘 얘기해야 되냐면 네, 이게 분석 단위가 도로잖아요, 도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 들쭉날쭉해요, 분석 단위가. 그러니까 어떤 도로는 그러니까 뭘 줘야 되냐면 도로 길이가 다르잖아요. 네. 길이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이 도로 길이에 대한 어떤 통계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MAUP 말하는 거예요. 아, Modifiable Unit Problem. 우리가 그거는 일단은 나누면서 보정을 했긴 했거든요. 그 잘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도로 길이 자체를 일단은 표집이 일단 각각이 되니까, 그걸 일단 사고 건수의 경우에는 그냥 건수로 일단 표현을 했지만,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 좀 어쨌든 길면은 좀 많이 표집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도로의 길이로 나누어서 보정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런 보정 작업이 있나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그냥 제가 나눈 겁니다. 아, 그걸 어떻게 했는지, 네, 그건 되게 심각하게 나름대로 큰 작업이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가 좀 기술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과정,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동 단위로 어떤 분석한다면, 어떤 동은, 인구 많은 동은 작잖아요. 어떤 네, 동은 많고, 네, 그렇죠. 그럼 MAUP 프로블럼 있잖아요. 그게 네. 이 교통 데이터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손질했다면, 분석 단위를 손질하신 거 아니에요. 연구에 맞춰서. 그럼 그걸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고, 네. 그 그런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아, 네네네. 표가 있어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야, 도로에 대한 정보를 안 넣는 예, 거죠.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어, 또 뭘 말해야 되지?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그 회귀 분석 슬라이드. 여기서 어떤 부분은 그 생활도로에서는 유의하지 않은데 대로에서 유의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 조금 네. 더 결과의 설명이 돼야 될 기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퍼 할 때 리절트, 결론을 해석하고 그 다음 섹션에 디스커션 챕터가 있거든요. 네. 디스커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를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와서 유효하다. 이건 리절트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디스커션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은 약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숫자들이 있어가지고 다 보기가 힘든데 예. 지금 뭐 주어진 제한된 시간이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유익한 그 코멘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권 박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청일 교수님께서 워낙에 디테일하게 다 코멘트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일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청일 교수님이 마지막에 코멘트 주신 거랑도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이 지금 논문이 도로의 위계별로 쪼개서 보는 게 포인트잖아요. 네. 이제 생활도로랑 대로 및 로를 나눠서 보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그러니까 왜 이 연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선행 연구에서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다가 아니라, 생활도로를 따로 봤을 때, 뭐 혹은 대로 및 로를 따로 봤을 때 어떤 특정한 문제들이 있었고, 이거는 좀 이거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론에서도 다루어져야 되고, 선행연구 검토 부분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것이 이제 뒤에 분석으로 쭉 이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관련해서 어떤 통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통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현황, 이런 부분이 약간 제시가 되면 우리가 독자들이 지금 현황이 이렇고 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부분 좀 볼 필요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공감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뒤에 보면은 그 분석 결과를 해석하시는 거에 있어서도 보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이 변수에 대해서는 생활도로가 이렇고 대로가 이렇고 이렇게 좀 쭉 나열하는 식으로 조금 기술을 하고 계신데, 조금 더 그 초반에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생활도로와 대로가 이런 차이를 보이는데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관점을 가지고 분석 결과가 기술이 되면 조금 더 이렇게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겠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뒷부분에 이제 결론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결과가 뭐 이렇게 나왔다가 아니라 이게 현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이 분석 결과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뭐 현재 정책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이 비어 있는데 뭐 생활도로와 관련돼서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라든지, 제가 이제 구체적인 좀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이게 문제의식부터 분석, 뒤에 어떤 정책적인 함의, 이런 것들이 좀 쭉 이어지면서 전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분석 결과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커피점, 편의점 이런 부분들은 확연히 생활도로 부분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포인트들을 잘 캐치해가지고 좀 더 우리가 이것을 어떤 우리 좀 이렇게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기술이 되면, 정리가 되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건 좀 굉장히 세세한 부분인데, 그 이제 통제 변수 중에 설명하시면서 여가 시설과 은행이 그러니까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여가 시설과 은행이 사람들이 상시 접근하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계속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얼핏 생각할 때는 오히려 커피점이나 편의점 이런 데가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이용을 하는 곳일 것 같고, 여가 시설이나 은행은 조금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기술하고 계셔가지고 이 부분을 네. 한 번 더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 경찰서나 어린이 보호구역 그 영향 범위를 300m 버퍼 이렇게 두시고 이제 기존 연구에서 가져왔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저 잘 모르는 입장이지만, 그러니까 300m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길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선행 연구에서 어떤 근거로 또 어떤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이것을 가져와서 썼다라는 부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윤준호 씨 뭐 할 얘기가 있나요? 혹시 코멘트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요,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이게 생활도로랑 대로와로를 구분했잖아요. 이 둘 사이에 가장 큰 차별점이 뭐가 나왔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현적으로는 이 둘을 구분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 둘 사이에 뭔가 의미 있는 큰 뭐 파인딩이 있나요? 세부 시설로 일단은 차별성을 결과를 일단은 나타낼 수는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세부 시설이요? 네, 뭐 예를 들면 커피점이나 어떤 게 있어요? 편의점 같은 좀 네. 양쪽의 차이가 일단은 본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일단 대표적이고, 편의점이 네, 생활도로에서는 생활도로에서만 유의하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생활도로랑 커피점이 주로 생활도로 거기에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아니요, 그 대로하로에도 이거는 제가 맵 음, 살펴보면서 살펴보았었는데 대로하로에도 은근히 많이 존재하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뭐 이 숫자들을 세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지금 연구가 가정하고 있는 바가 그 처음에 연구를 시작하는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이제 그걸 이론적으로 확인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얘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스터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과관계랑 연관관계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혹여나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그 둘 사이가 뭐 커피점이 있기 때문에 보행사고가 많다. 잘못하면 그럼 커피점 보행수를 그 사고를 줄이기 위해 커피 전문점 수를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난단 말이죠. 연관관계가 된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된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까 이제 그 디스커션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그 세심하게 따져봐야 된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엉뚱한 결론이 날 수가 있다.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예를 들면 보행 유발 시설에 보면 커피점, 편의점 이런 것하고 사실 단란주점, 대형 점포 이런 것들은 토지 이용 계획상 비슷한 곳에 같이 몰려 있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대부분 건물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왜 변수로 잡았는지 그리고 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따져보고 해석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된 결론이 날 수가 있다. 그 물리적 환경을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까 김찬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온 게 서로 그 음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잘 해석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 주셨는데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죠? 다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걸 통계적으로 유의하든 유의하지 않든 간에 경향이 전부 밀도가 높아지면 사고가 적어진다는 거잖아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나홀로 주택이 있는 곳과 단지형으로 있는 곳과 이거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정리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대단하게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생활도로하고 대로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건 데이터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데이터가 그냥 그렇게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세주소 도로망 데이터의 도로명에서 둘로 일단은 나눈 겁니다. 아, 네. 기존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진 않고 그냥 제 나누어서 질문은 네. 법상 네. 그 도로의 규모는 소로, 중로, 대로, 그다음에 기능상 은 이제 집산도로, 국지도로, 보조간선도로, 네, 그 간선도로잖아요. 교통 쪽. 네. 그냥 아쉬워서 그렇게 나눠서 분석하면 그 바로 뭐 음, 직관적으로 그쪽 네. 정책적 함의랑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또 저 김가혜 씨나 윤준호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두 분 발표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또 김찬일 교수님, 권인혜 박사님 좋은 토론 해주신다고 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해진 시간 생각보다 저는 이제 더 일찍 끝날 것 같은 줄 알았는데 벌써 11시 40분이 다 됐습니다. 되게 열띤 그 발표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 그 학술 세미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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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교수님, 권 박사님 고생하셨어요.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